알쏭달쏭한 실전 투자. 그래서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유 인사이트. 송하나, 네.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네?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무조건 해야지. 이거 보고 있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죠? 가능만 한다면 할게요. 자, 그러면 진짜 이런 제안을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네. 제가 준비한 기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이런 기사가 있네요. 오, 무슨 일이죠? 10배 수익.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그쵸. 되면. 네. 하지만 현실에서 이거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아니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영상에 이런 뉴스에 홀딱 넘어가다니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어주시죠. 이제 바로 들어오네요. 바로. 예. 좋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금 현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까 김 프로가 말한 대로 이제 골드바에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금은바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은행에 가시면요. 골드 뱅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금 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뭐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이 돈으로 금을 좀 사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대신 금괴, 골드바를 사주고 나 이제 금 이제 팔아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대신 골드바를 팔아서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장점은 아주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아주 편리한 투자 방법이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여기서 돈을 벌면 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 내는구나. 세금. 그리고 사실 또 숨어있는 세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예요? 나 근데 내 금 좀 주세요. 네. 하고 금을 인출 안 해도 되는데 인출을 하면 이때 부가가치세가 10% 들어갑니다. 네. 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금을 현물로 찾으면.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금 선물은 여기서 잠깐만요. 질문 있어요? 네. 이 한국거래소 KRX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금거래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국거래소 KRX에서 금시장이 있어요.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현물, 아까 말했던 골드바 같은 거를 거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장점은 반값 조프로가 세금 내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면 최대 장점은 비과세예요. 좋다. 돈 벌어도 세금을 금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무제한도 없고. 거래는 이제 KRX 거래소를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요거 뭐 세금 아끼고 금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관심 가져볼 만하죠.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그런 건 없을까요? ETF 같은 거요? 뭐 금을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뭐 좋은 방법이고 심지어 뭐 황금 열쇠, 금송아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래하는 거랑 일단 보관, 일단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일단 불안한 것도 있잖아요. 보관의 불편함을 감안하면 이제 간편하게 이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ETF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미국의 GLD라는 ETF랑 IAU 여기서 말한 거는 티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LD는 가만 보면 거기 모음 2개만 넣으면 골드라는 누가 봐도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SPDR에서 골드 쉐어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2004년도 11월에 이게 출시돼서 운영되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ETF, 규모가 큰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뭘 추종하냐 그러면 런던 금시장 협회? 금시장협회 같은 거, 이거 약자로 LBMA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일 발표하는 골드 프라이스를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금에 투자하는 최초의 금 ETF가 우리가 티커로 GLD라고 부르는. 이건 절대 안 까먹는데 GLD.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같은 유형의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거에 IAU라고 있어요. 네. AU가 금속기호로 또 금을 뜻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게 iShares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 골드 트러스트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GLD보다는 한 3개월 늦게 출시된 상품인데 요것도 같은 지수를 추정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GLD가 훨씬 크다고 보면 되고요. 수수료 면에서 보면 IAU가 수수료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없냐? 그러게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들어본 건 없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아. 킨덱스 KRX 금 현물 ETF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내 최초의 금 현물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새롭게 출시가 됐구나. 그렇죠. 한국 거래소의 금 시장의 금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KRX 금 현물 지수를 추정하는 ETF라고 보는데 이게 마치 한국 지수 같이 보이는데 이 KRX 금 현물 지수라는 거는 국제 금 현물 시세를 원화로 환산해서 산출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이게 환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여기 투자한다라는 거는 금 시세뿐만 아니고 원달러 환율도 함께 반영되는 환노출형 ETF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현물 ETF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같은 데서도 같이 투자할 수 있어서 그건 좋은 아이디어. 퇴직연금 그렇네요. 가입자들한테는 조금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은 좀 알 것 같거든요. 다양하네요. 네. 그럼 금 선물은 또 어떤가요? 아까 참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맞아요. 얘기하다 이제 네. 다시 얘기해 주시죠. 현물 투자 방법만 이렇게 많은데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금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선물이란 것은 잘 알다시피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금 가격이 뭐 몇 불입니다, 몇 불입니다 나오는 것은 사실 대부분 다 금 선물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금 선물은 주로 어디에서 거래가 되느냐? 뭐 아까 얘기한 어디 얘기했죠? 런던 얘기했죠. 런던. 네, 런던 금 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상품 시장도 있고요. 또 뉴욕에 상품 거래소가 또 있고요. 그래서 주로 뭐 뉴욕, 시카고, 런던 이런 데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개인이 이런 금 선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고 번거롭고 좀 낯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ETF.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금 현물 ETF 빼놓고는 다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좀 예외적인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대부분은 선물에 투자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ETF 이름을 보시면 정확하게 잘 보시면 금 ETF가 아니에요. 금 선물 ETF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ETF보다도 ETN이 더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ETF나 ETN의 특징 뭔지 잘 아시죠?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또는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ETN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그 방향대로 얼마든지 금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금 선물을 활용한 투자의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선물이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금 관련 기업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 있었죠. 뭐 간단히 말해서 금을 채굴하는 회사, 네네네. 금광회사에 투자하는 주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골드마이닝 회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금 채굴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금값하고 금 채굴 기업의 주가는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금광회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 캐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쵸. 다만 이제 금하고 좀 관련돼 있는 회사라고 뭐 고려아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LS 니코 동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금 채굴 회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송하나, 그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알죠? 그럼요. 네. 워렌 버핏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금 투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황금에 유혹되는 사람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나는 감성적인 게 좋던데. 역시 그거.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주식에서는 배당이 나오고 채권에서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를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럼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싫어했는데 얘기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네. 됩니다. 근데 이분이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요? 운전했구나. 이제 마음을 조금 네. 여신 거죠. 마음을 여셨어요. 예. 물론 뭐 정확하게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기보다는 그분의 회사인 그 벅셔 헤드웨이가 투자를 한 거죠. 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금 투자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금 현물을 사거나 금 선물을 산 건 아니고 이제 금광 회사를 산 거죠. 네. 그래서 2020년에 베리 골드라는 금광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한 1.2% 정도를 매입했대요. 주식을 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구나. 그렇지. 네.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한 6,700억 원? 뭐 이 정도를 들여서 금광 회사 지분을 샀다고 합니다. 아니 엄청난 금액인데요?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난 금액이죠. 6,700억. 하지만 그 벅셔 헤드웨이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은 아주 세발을 코끼리 비슷해. 아주 소액 투자. 그러니까 시작을 일단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벅셔 헤드웨이에서 투자한 베리 골드라는 금광 회사 외에도 그 사실 금광 회사 세계 1등 회사는 뉴몬트 골드 코프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등이구나. 네. 그 티커는 NEM이에요. 네. 그리고 또 로열 골드. 누가 봐도 금광 회사죠. 네. 그래서 티커도 RGLD. 예, 요 회사도 아주 유명한 그 금광 회사라고 합니다. 배당을 그러니까 번 돈 중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 배당 성향이 높은 걸로도 유명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금이라는 거는 배당이 없는데 금광회사는 배당을 주는구나. 그러게요. 멋진 표현입니다. 네네네. 내가 이렇게 요약을 잘해. 금광회사 곧 투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는데 네네. 두 분은 그럼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걸 선호하세요? 뭐 이것도 알려주면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연코 저는 KLX 금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요? 네. 우선 뭐 안전하고요. 안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절세가 된다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아주 작은 금액, 소액 투자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금 투자는 역시 KLX 금 투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ETF를 활용해서 금 투자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가 좀 편한 면들이 있어서 다른 거 거래하면서 특히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금 선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합시다,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지 이거? 금 투자 방법 이제 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 한 것 같은데 뭐 또 할 게 있어요 이게? 일단은 방법은 알았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How는 알았는데 when? 이게 중요하다. 이게. 네. 그건 우리가 하기에 또 그렇지. 그거 하면 나 벌써 했지. 그런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전문가를 만나뵈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알면 그건 뭐 우리가 벌써 부자가 됐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착착착 잘하시는 건데 스스로 착착착. 맞습니다. 송하마의 만나달라 영상 보시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 투자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금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류의 가장 오랫동안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귀금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중국이 지폐를 한 원나라 때, 명나라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년, 200년 동안. 근데 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금, 은 이런 귀금속을 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호하게 됐고, 그래서 실은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네. 수천 년 동안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도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달러는 우리가 지폐라고 이제 하죠. 네. 미국 정부의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가장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네네. 위기 때마다 이 달러를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금도 같은 위기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금은 실제로 달러 자체가 위기에 빠질 때, 네. 1970년대 같은 상황에서 아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달러는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지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다면은 금은 그 자체로 이 모든 지폐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위기에 강한 이런 그 원자재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달러와 항상 그 다른 모습을 보지는 않는데요. 네. 이게 많은 경우 달러의 흐름과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른 통화들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엔화도 안전자산,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도 우리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요즘 그 2022년 지금 9월인 경우 네. 달러가 초강세로 가죠. 그 다음에 금값은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엔화 또는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전자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들이 일단 금은 다른 통화와 달리 이자를 주지 않고요. 그렇네요. 빵 프로죠. 네네네. 그런데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은 약 1%. 달러는 지금 10년물이 미국채가 거의 4%. 네. 이렇게 금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선호가 지금은 달러 쪽으로 밀리고요. 그 다음인 엔화,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금은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밀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금 매수의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시기에 네. 다른 국채 금리가 그리 높지 않을 때, 그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낮았을 때가 네. 상대적으로 다른 그 국채에 비해서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010년대 봤던 마이너스 금리. 네. 왜냐하면 같은 안전자산인데 저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금이 이자를 주지 않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한 금을 찾는 겁니다. 차라리.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좀 되게 나빠질 때, 그러면은 이 정부가 진짜 이상해지는 것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미국도 영국도 뭐 유럽도 이제 전부 다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위기로 간다 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됐을 때 금을 선호하는 네.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단순히 침체가 아니라 위기로 들어가는. 경기 침체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위기는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위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가 이 금을 선호하고 금이 아주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실업률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그 고통지수라고 합니다. 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은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럴 때가 실은 경기 침체를 넘어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되게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럴 때 아마도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다른 국채들이 이렇게 높지 않을 때 그 금을 선호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네네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금 투자는 실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초반에 실은 그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플레이션 초반에는 금리가 오히려 높지 않고 네. 이렇게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는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해주는 금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이자, 다른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는 다른 실물 자산과 함께 금을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중후반쯤에 또는 정점을 향해 갈 때는 다른 그 미국채라든가 이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군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 투자의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막 올인 이런 것보다는 네. 한 10에서 한 15% 정도로 그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송아마 네. 수고 많았어요. 정말 알찬 인터뷰였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라는 게 네. 인터뷰하는 사람이 얼마나 질문을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인터뷰 질이 달라지는데 질문 내용이나 이거 보니까 공부 진짜 많이 했겠다. 그것보다 워낙 좋은 분이 섭외가 되셔가지고 자료 준비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오늘도 정말 뿌듯합니다. 금 투자에 관한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들 그리고 장단점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내기 조금 아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했네. 맨날 퇴근하려고. 그러게요. 어떤 이야기도 해주시려고. 그래도 이제 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딱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 한 10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3가지 정도. 세 가지 알려주시죠. 오해, 네. 금 투자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도 네. 3가지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설하고 첫 번째, 네,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오해죠. 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에 도움이 된다. 단기적으로 고수익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서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자는 지급하지 않지만 뭐 이자 받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다. 장기 보유 시에는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때에도 금은 가격이 잘 안 떨어지더라. 일본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금수요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오해 같은 거 3가지 정도는 좀 잘 이해를 하고 금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퀴즈도 아닌데 이게 딱딱 퀴즈가 잘 맞네. 그러게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어요. 그럼 받고 나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갑시다. 잠시만요. 내가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서 딱 3가지만 정리하고 빨리 마무리용으로 끝내버리려고 이걸 한 건데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은 금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 그리고 오해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에 대한 장단점과 분석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알림은 필수.